번째, 분자 발광 분광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성물 분자가 광자를 흡수하면 들뜨게 되죠. 그리고 분자로부터 방출한 스펙트럼에 의해서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분자 형광이랑 인광, 화학 발광법 등이 있고 극미량의 무기, 유효화물 정량하는 데 이용되고 인광과 화학 발광에 비해서 형광이 더 많이 응용이 된다는 것까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발광법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자 발광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발광에는 형광이라는 게 있고요. 인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광의 한 형태로 빛을 흡수한 물질이 들뜬 전자 상태에서 더 낮은 에너지 준위, 우리가 더 낮은 에너지 준위라고 하면은 바닥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더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을 우리가 형광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전이할 때 스핀의 변화가 없는데 스핀 다중도가 같은 두 전자 상태 사이에서 일어나는 허용된 전이를 형광이라고 합니다. 발광 시간이 매우 짧은 특징을 갖고 있고 인광은 형광과 같은 발광의 형태이긴 한데 스핀 다중도가 서로 달라서 두 전자 상태에서 일어나는 금지된 전이를 인광이라고 합니다. 전자 스핀이 변화되기 때문에 복사선을 조사하여 준 다음에도 쉽게 건출할 수 있는 몇 초 또는 더 긴 시간 동안 발광이 지속됩니다. 형광보다 인광이 더 발광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일항과 삼중항 상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바닥 상태에 단일항 상태가 있고 들뜬 상태에 단일항 상태에 들뜬 삼중항 상태가 있습니다. 분자에 있는 전자쌍 중에 전자 하나가 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들뜨게 되면 지금 안정된 상태죠. 이렇게 나머지 두 개는 들뜬 상태입니다. 들뜨게 되면은 전자의 에너지는 들뜬 단일항 상태나 들뜬 삼중항 상태가 됩니다. 파울리 베타울리에 의해서 같은 에너지 주위의 전자 스핀 방향은 항상 반대여야 하죠. 바닥 단일항 상태로 가장 안정한 상태는 이 상태이고요. 들뜬 단일항 상태에서 전자의 스핀은 바닥 상태의 전자처럼 짝지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중항 상태에서 두 개의 전자 스핀이 짝짓지 않고 평행하게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한쪽 방향을 보도록. 이때 분자 내 모든 전자의 스핀이 짝지어져 있으면 단일항 상태이고 한 쌍의 전자 중 하나가 들뜨게 되면 단일항 또는 삼중항 들뜬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단일항, 삼중항 이때 전이보다 단일항의 전이가 더 잘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뜬 삼중항 상태의 수명이 들뜬 단일항 상태에 비해 더 길다고 합니다. 인광은 들뜬 단일화 상태에서 들뜬 삼중한 상태의 전이로 될 때 인광이라고 하고요. 들뜬 단일화 상태에서 바닥 단일화 상태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완된 상태를 우리가 형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이완이라고 하는 게 방금 나왔는데요. 이완은 들뜬 분자 상태의 전자가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과정을 이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 이완, 내부 전환, 외부 전환, 개간 전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개간 전이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최근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 교재 23년 1회 62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간전이라는 것은 산소 분자는 들뜬 상태를 삼중 상태로 변화시켜서 소광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것은 개간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개간전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뜬 전자의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되는 전이를 개간전이라고 하고 아이오딘이나 브로민과 같이 무거운 원자를 가지는 분자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광은 삼중한 상태로 개간전이를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 문제 푸실 때 개간전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광과 인광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예전에 형광과 인광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변수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스둥률이라는 게 있고요. 형광의 전이 형태,
그리고 형광이 잘 발생하는 분자 구조가 있고요. 구조적 단단하기의 영향도 있습니다. 온도와 용매의 영향도 있고 형광에 대한 pH의 효과, 형광 세기에 대한 농도 효과 이렇게 형광과 인광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 문제를 푸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발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 잡기 문제도 한번 과거에 이러한 내용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기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이 있고요. 필터랑 단색화 장치가 있고 검출기가 있네요. 광원은 흡수법에서 더 센 광원이 필요하게 되고 등은 수은, 저압수은 증기 등 고압 크세논 아크 등을 사용을 하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 펄스 질소기체 레이저 등을 사용을 합니다. 필터와 잔색화 장치는 들뜸 파장과 형광 파장을 선택을 하게 되고 형광계와 분광 형광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출기에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외선 분광 분석법입니다. 시료의 적외선을 조사하면 분자들 간의 진동과 회전 들뜸에 상응하는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흡수하는 정도를 파수에 따라서 측정해서 분자 내 작용기나 분자 운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적외선 분광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IR이라고 하죠. 적외선 흡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수 복사선의 주파수는 흡수 과정에서 감응하는 분자 진동 운동 주파수와 같다. 그리고 복사선 흡수 시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를 이용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있는데요. 적외선 복사선은 전자전이를 일으킬 만큼 큰 에너지는 아니고 적외선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진동이나 회전 운동으로 인해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동액 화학종, 이렇게 한 가지로 되어 있는 화학종은 진동이나 회전을 하는 동안 쌍극자 모멘트의 알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적외선을 흡수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봉우리의 흡수 파수가 나오는데요. 보통 단일 결합이랑 이중 결합이랑 삼중 결합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센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중결합이 가장 흡수파수의 크기가 셉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식들이 있는데 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기출문제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자 진동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자는 진동, 회전, 병진 운동을 하고 적외선 흡수는 분자의 진동과 회전 운동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진동은 신축 진동과 부핀 진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축 진동이라는 것은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을 따라서 원자 간의 거리가 변하는 진동을 신축 진동이라고 하고 부핀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결합 사이의 각도가 변하는 진동을 부핀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위질, 자구 흔듦, 앞뒤 흔듦, 꼬임 운동 등이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자 진동의 수인데요. 선형 분자는 3n-5개, 비선형 분자는 3n-6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입니다. 진동 짝지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짝지음도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흡수 봉우리의 파장은 분자 진동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게 되고 두 신축 진동에서 한 원자가 공통으로 존재할 때만 신축 진동 사이에 센 짝지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짝지음 진동들이 각각 대략 같은 에너지를 가질 때 상호작용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결합에 의해 떨어져 진동할 때 상호작용은 거의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짝지음은 같은 대칭성 화학종에서 진동할 때 일어난다는 것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동 짝지음과 관련해서 23년 사회 79번으로 우리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년 1회에서도 나왔었고 19년 2회에서도 나왔었고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진동 짝지음, IR에 대한 진동 짝지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잡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 잡기 문제는 기출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흡수 파수가 가장 클 것을
첫째로 예상되는 게 무엇인가? 아까 삼중결합이 제일 크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같은 삼중결합이지만 이렇게 C에 붙어 있는지 C와 C 사이에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삼중결합이지만 C에 붙어 있는 이 삼중결합이 유효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흡수 파수가 더 큽니다. 체크하고 학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적외선 스펙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의 적외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문 영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문 영역이 뭐냐면은 이렇게 적외선 분광법에서 한 분자 구조와 조성에서의 작은 차이는 스펙트럼에서 흡수 봉우리의 이런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분자의 성분과 구조에서 특정 기능기에 따라 가지고 고유한 흡수 파장을 나타내는 영역을 지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은 작용기별 흡수 파수 영역이라고 해서 알케인일 때 파수 범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지문 영역의 스펙트럼 모양이 같으면 같은 화합물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결합을 우리가 기능기에 따라서 고유한 흡수 파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지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지문 영역에 대한 내용이 23년 1회 63번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 교재로 확인할 수 있고요. 19년 2회 52번에서도 같은 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지문 영역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그 지문 영역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탄올 적외선 스펙트럼은 알코올의 C와 H가 지금 2850 여기 이 부분에서 피크가 발생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의 C와 O는 1050에서 1300 이 피크로 C와 O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OH는 3590에서 3650 사이에 이 피크를 가지고 알코올의 OH기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 메탄올을 구성하고 있는 작용기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외선 스펙트럼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부, 간섭계, 시료부, 검출기가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광원을 보시면 네르스트 백열등과 글로벌 광원, 백열성 광원, 수은아크, 텅스텐 필라멘트 등 그리고 이산화탄소 레이저 광원 등이 광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레이저 광원을 보시면은 23년 4회 73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수용액 중에 흡수화학종을 정량하기 위한 광원으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간섭계 부분은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료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는 보강 또는 상쇄를 일으키는 복사선 중 특정 파장대의 복사선을 흡수합니다. 시료 용기는 NaCl, KBr 등 이온성 물질로 만든 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시료 용기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23년 2회 74번을 보시면은 적외선 흡수 분광도법에서 사용하는 시료 용기로 옳은 것은 그래서 유리와 플라스틱은 적외선을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IR이잖아요. 그러므로 NaCl과 KBr 같은 이온성 물질로 만든 판을 시료 용기로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장에 고체 시료 취급 한번 읽어보시고 액체 시료 취급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념 잡기 문제 한 번씩 보시고 이 위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설을 보면서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출기입니다. 검출기는 시료를 통과한 복사선은 검출기를 통해서 복사선의 세기가 검출이 되고 적외선 검출기는 주로 열법 검출기, 파이로 전기 검출기, 광전도 검출기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들이 쭉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적외선 기기 종류 중에서도 퓨리의 변환 분광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의 변환 분광기라고 해서 FTIR이라고 합니다. 이 FTIR과 관련해서 23년 2회 64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17년 4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원의 빗살로 둘을 나눠서 그 통로 길이를 주기적으로 변하게 해서 간섭 무늬를 만드는 간섭계를 이용하고 퓨리의 변환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정량립 정성 분석에 사용하고 주로 FTIR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으로는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고 일정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 빠른 분석 속도, 빠른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 간섭계는 분해능을 높이고 주파수를 정확하고 재현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핵심 키에 있습니다. 핵심 키에 있는 단점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FTIR과 관련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계산하는 문제는 23년 1회 71번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11년도에 1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번 기출문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외선 분광법 측정 시 한계점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분석 장비의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장비 내 구성품들은 수분에 약하고 물은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BR과 윈도우 등은 대시게이트에 보관해서 수분을 제거한다는 것, 수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